배경이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제 로마 지중해 지역 통일을 통한 정치적 안정,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유망한 말인데요. 사도행전 기록 당시에 지중해 주변이 모두 다 로마 제국의 영토였음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가리켜서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고, 이걸 본따서 요즘에 무슨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이제 주후 1세기부터 2세기까지 약 200년에 걸친 기간인데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성경에 아구스토라고 나오는 그 황제로부터 오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라는 뜻인데,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기간을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 역사, 초대교회 역사가 이 시기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지중해 주변 연안을 다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지중해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바다, 마레 노스트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 바다가 곧 지중해다,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로마의 패권을 위협한 이후로 이렇게 이제 한 200~300년 동안 모든 위협이 다 사라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서 당시 로마의 지도 보기 전에 로마의 황제들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로마 황제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사람이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디베리아라고 나오는 사람이고, 그 다음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인데, 이번에 우리 사도행전에서 글라우디오 때 유대인 추방령이 내렸다 할 때 그 황제가 바로 저 클라우디우스 황제이고, 사도행전의 초창기, 초반, 그러니까 전반부 역사 시기하고 이제 재위 기간이 일치합니다. 그 다음 황제가 유명한 네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몇 사람 안 봤지만 보긴 봤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네로 황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네로 황제 때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 기독교 박해에서 이제 순교를 당한 그런 사건들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 내란기 때는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쿠데타를 계속 일으켜서 혼란기를 거치다가 저쪽 오른쪽에 보면 맨 위에 베스파시아누스가 나오죠.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저 사람 제위 때 예루살렘이 파괴가 됐습니다. AD 70년에. 그때 예루살렘을 파괴하러 온 장군 이름이 티투스 장군인데, 바로 티투스가 그 다음 황제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네르바 안토니우스 왕조의 네르바부터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요 5명이 로마의 5현제, 5명의 현명한 군주들. 그래서 로마의 이제 전성기였고, 가장 정치적으로도 평화롭고 안정이 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계속 현명한 황제들이 집권했나 이렇게 보니까, 저 황제들이 희한하게도 아들이 없었어요, 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양자를 드렸는데, 양자를 드릴 때 그냥 이제 검증된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인간성을 갖춘 이런 사람들 골라서 양자로 드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왕위를 물려준 바람에 계속해서 이제 현명한 군주들이 제위를 하도록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자기 아들이 왕위를 가져가요. 그 사람이 저 맨 밑에 있는 코모두스인데,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셨죠? 거기 보면 초반에 죽는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고, 아버지를 암살한 황제가 이제 코모두스. 거기도 보면 되게 찌질하게 나오잖아요, 코모두스가. 실제 역사상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로마의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는 이제 지중해를 주변으로 해서 저 초록색으로 나온 지역을 전부 다 점령을 했는데, 원래 애초에 로마의 영토는 저기 이탈리아 반도, 저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포에니 전쟁 이후에 급격하게 영토를 늘리기 시작해서 아주 광대한 영토를 이제 다스리게 되고, 나중에 저 가운데 빨간 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이었고, 이제 이번 주 말씀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 후에는 내가 저기 히스파니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서바나, 여기 지중해에서 보면 저희가 땅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바나까지 가겠다 하는 이런 원대한 비전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로마와 그리스 사이에 경쟁심이 있었는데요. 이제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을 했죠. 그래서 속국으로 지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총독을 파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로마 문화와 이제 그리스 문화 사이에 어느 쪽이 더 우월하냐 하는 그런 이제 묘한 경쟁 같은 것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자신하는 것은 두 가지 분야였습니다. 건축 기술, 건축물과 그 다음에 법, 로마 법.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세계 최고고 그리스에게 밀리지 않는다. 자타가 공인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외의 분야에서는 우리가 좀 딸린다. 그래서 다 이렇게 그리스 문화를 흡수를 해서 그 로마 신화도 보면 사실 그리스 신화에서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다 이제 흡수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인들은 비록 로마의 피지배를 받는 민족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그 이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술, 음악, 문학, 철학에 있어서는 로마인들을 압도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럼 이제 로마가 자신했던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로마의 법률 제도인데요. 그 AD 529년부터 534년 사이에 그 동로마 제국을 계승한 비잔틴 제국에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명으로 법전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그 유럽 근대법의 기초가 되고 그 뭐 지금까지도 그 법에 이제 정신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그 유스티니아누스가 뭐 창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 로마법을 이제 집대성해가지고 정리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법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고 선진적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법에 보면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과 관련된 걸 보면 첫째는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태형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타민족은 재판 전에도 태형을 할 수 있지만 로마 시민은 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요거와 관련된 사건이 사도행전에 어디서 나오죠? 저 밑에 나오지만 빌립보에서 로마 그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처음에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걸 얘기를 안 해가지고 태형을 맞게 되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려고 할 때 그때서 비로소 이제 자신이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게 되고 그래서 뭐 사과를 받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로마 시민권자는 상소권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냐면 황제에게 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관리에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황제에게 바로 직소하면 황제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사도행전에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이용해서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를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여튼 이 제도를 활용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로마에서 오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방에서 직소를 하니까 대기자가 엄청 많았던 거죠. 그래서 황제를 그 만날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그 기다리는 동안 이제 거기서 또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로마의 토목 건축 기술이 또 대단했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들죠. 첫 번째가 콜로세움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 그 다음에 에퀴덕트라고 영어로 그 로마 시대 때 지은 수로인데 이게 길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 수원지에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저 산 아래 도시까지 계속 산과 산을 이어가지고 다리를 지어서 수도물을 공급을 했는데 아직도 이거를 이제 쓰는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로마 시대 때 지어진 그 수도를. 그 정도로 참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도로가 유명한데 그 로마가 도로를 건축한 이유는 그 세금으로 거둔 특산물을 빠르게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건설했습니다. 사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짐을 싣고 보낼 때 마차로 보냈는데 그게 이제 이두마차, 말 두 마리가 끄는 마차를 해서 보냈는데
그 마차의 이 넓이, 바퀴와 바퀴 사이의 넓이가 이게 딱 표준을 정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현재 철로 있잖아요. 철로의 넓이가 이 로마 시대 때 이두마차의 넓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냥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현재 철도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로마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에 있다는 콜로세움인데, 지금은 뭐 한쪽이 무너졌지만 또 본래 모습은 또 얼마나 더 화려하고 대단했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게 로마의 수로인데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는 위에 물이 흐르고 이제 길이 있는데 그 위에 뚜껑이 덮여져 있어요. 지붕이 있고, 저 아래 수로는 지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로 가는 물은 식수로 쓰고 오염이 안 되니까, 지붕이 있어서, 저 아래로 흐르는 물은 뭐 빨래하거나 청소하는 데 쓰는, 그러니까 상수도와 하수도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벌써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상하수도를 해가지고 수도 설비를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로마 이제 도로망인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명은 좌우지간 저기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이 쭉쭉 가 있고 점들이 이어진 게 다 로마가 그 제국에 만든 그 도로망들입니다. 아까 말한 이두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 포장도로예요. 그리고 그 밑에 돌을 전부 깔아가지고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여튼 잘 다닐 수 있도록 전부 포장을 한 도로망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주로 살펴볼 저기 안 보이시지만 에베소, 소아시아 남쪽에 에베소도 그 로마의 도로망이 지나가는 몇 개의 도로가 이렇게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이 도로와 복음 전파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세워놨는데, 저렇게 많은 도로가 있었지만 그냥 이제 방치하게 되면 그 강도들이 들끓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거기를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도 없고 물자도 다 빼앗기고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로마군이 그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보초를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로마의 도로망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 각 지역의 거점 도시를 먼저 공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점 도시의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거점 도시의 교회로 하여금 인근 지역을 담당하여 복음화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번 주일 말씀에 나올 에베소 같은 그런 도시고요. 그래서 거점 도시들하고 인근 도시들 사이에 그 포장된 도로가 잘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보호 가운데 안전하게 선교 여행을 곳곳으로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 디모데 전서에도 그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게,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투표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4월 13일 날 국회의원 선거일인데 좋은 정치가를 뽑아서 나라가 안정이 돼야, 평화를 이뤄야 우리의 복음 전파와 경건한 생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투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애 예진이 태어날 때 예진이가 나오려고 그 산부인과에 경옥 사모님 들어갔는데 그 와중에 나와서 4월 13일 날 투표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마 사도행전 배경 하나하나 배우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